프놈펜의 어둠, 미끼가 된 일자리. 캄보디아에서 덫에 걸리다. 월급은 1,0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안정된 직장이라는 말에 혹해 비행기에 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꿈의 직장이 아니라 감옥으로 향하는 표였습니다. 불빛 가득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일자리라는 달콤한 약속이 어떻게 덫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실화를 따라가려 합니다. 프놈펜,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메콩강이 흐르는 동남아시아의 보석 같은 도시입니다. 왕궁의 황금빛 첨탑이 햇살에 반짝이고 앙코르와트로 향하는 여행자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채우는 곳.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도시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네온사인이 켜지고 화려한 카지노와 유흥업소들이 불을 밝힙니다. 그 불빛 뒤편,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만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프놈펜에서 실종되거나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바로 일자리라는 이름의 함정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프놈펜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밀려 들어오며 카지노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조직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중국에서 단속을 피해온 범죄 조직들이 대거 프놈펜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경찰과 공무원들을 매수하며 사실상의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특정 건물들은 경찰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 입구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가끔씩 비명소리가 새어나온다는 소문만이 돌 뿐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향하게 될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2023년 봄 새 청년 김민수가 겪는 실업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배달,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카카오톡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IT 기업 채용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메시지는 정중했고 프로필 사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호기심의 답장을 보낸 민수에게 상대방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IT 기업의 고객관리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월급 기본급 1,000만 원 보장 이외 성과 수당, 숙식 제공, 비자 지원, 항공권 제공, 경력 무관하며 한국어만 가능하면 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상대방은 회사 웹사이트 링크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보내왔습니다. 웹사이트는 그럴듯했고 직원들의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해당 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몇몇 후기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급여도 잘 나오고 복지도 좋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가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고 작성자들은 모두 신규 계정이었습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 일자리 사기에 대한 경고글도 보였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인신매매입니다. 여권 빼앗기고 강제로 일 시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모든 해외 일자리가 다 사기는 아닌 일 거야. 나만 조심하면 되지. 채용 담당자는 민수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하시면 계약금으로 300만 원 먼저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00만 원이라는 돈은 민수에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의심을 접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빚이 있거나 실업 상태이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해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셋째,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과 멀어져 있거나 친구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합니다. SNS와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한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2023년 4월 15일 민수는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좁은 좌석에 앉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프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을 열고 내린 순간 뜨거운 열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4월의 캄보디아는 건기가 끝나가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습니다. 천장에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고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민수는 도착장으로 나왔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공항에서 마중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도착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찾았습니다. 김민수. 팻말을 든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남아 남성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회사에서 보낸 가이드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약간의 불안을 느꼈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가이드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캄보디아 온다고 말했어요? 가이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족한테요.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 이상했지만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외 취업한다고만요. 그래요. 좋아요. 가이드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세요. 가이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차에 오르자 안에는 이미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건장한 체격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프놈펜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클락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새로 지은 고층 빌딩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1시간쯤. 가이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허름한 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왜 이런 곳에 있지? 하지만 이미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몰랐습니다. 이 차가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차는 1시간이 넘게 달렸습니다.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주변은 황량해졌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흙길을 달리자 차 안에 먼지가 날렸습니다. 여기가 회사예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참아요. 가이드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리세요. 가이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가는 동안 경비원들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민수 씨,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HR 매니저 최지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일단 숙소로 안내해드릴게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최지혜는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3층의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민수 씨 방이에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역시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창문에 철창이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 지역이 치안이 안 좋아서요. 도둑 방지용이에요. 최지혜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짐 풀고 쉬세요. 저녁은 6시에 1층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만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찾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봐야겠다. 그는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민수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녀들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중국인, 베트남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남성이 민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착했어요? 네, 오늘 도착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옆자리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한 달 전에 왔어요. 한 달 전이요. 그럼 일은 어때요? 괜찮은가요? 민수의 질문에 준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앞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합류한 분들이 있네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 왕리밍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 가족입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냉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리밍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민수는 최지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4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최지혜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예요.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세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주 7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무단 이탈 시 위약금 5천만 원을 청구한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와 연락을 금한다. 잠깐만요. 이건 처음 들은 조건들인데요. 민수가 항의했습니다. 최지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까지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항공료, 비자, 숙소, 이미 회사가 투자한 돈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서명 안 하시면 지금 당장 공항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물론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고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최지혜는 펜을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최지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권과 핸드폰 주세요. 네, 회사 규정이에요. 분실 방지를 위해 여권은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핸드폰은 업무용으로 새로 지급할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 방금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요. 민수는 가방에서 여권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건네는 순간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지혜는 여권과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업무용 핸드폰은 내일 드릴게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받으시면 돼요. 그녀는 민수를 한 교육실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5명의 신입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제 저녁 식당에서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강사로 보이는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스크립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고객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투자 상담이죠. 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온라인 투자 상담이요? 한국과 중국의 고객들에게 투자 기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강사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투자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건가?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여권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어제 식당에서 만난 박준호였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감옥이에요. 우리는 이미 갇힌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여기 경찰은 저들 편이에요. 신고해봤자 써요. 준호는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팔에는 멍과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항하면 맞아요. 도망치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견뎌야 해요. 기회를 봐야죠. 준호의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긴 민수는 1세기의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투명인간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기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층 식당에 집합해야 했습니다. 출석 체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357번, 412번, 민수는 489번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불리는 순간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모두 2층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백 개의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책상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양옆과 뒤에는 감독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경찰봉이 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업무 매뉴얼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가짜 투자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립트는 정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안내문 확인하셨나요?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계좌로 이체하시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라고? 하지만 그는 타이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관이 바로 뒤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철저한 위계질서로 운영됐습니다. 맨 아래는 민수 같은 콜러들이었습니다.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는 최전방 인력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콜러들을 감독하고 실적을 체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위에는 팀장들이 있었고 그 위에 부서장, 그리고 최상층의 왕리민 같은 대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민수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말 금융감독원 맞나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민수는 스크립트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순간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성공 300만 원 입금 완료. 관리자가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400. 이런 식으로 계속해 민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방금 누군가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람은 412번 박준호였습니다. 왕리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실적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야. 왕리밍은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잘 봐. 노력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왕리밍은 준호를 몇 차례 더 때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작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곳의 시스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응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민수는 한 중국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하오.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자신의 방을 가리키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또 다른 여성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베트남인, 한 명은 필리핀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인 여성의 이름은 리웨이였습니다. 그녀는 광저우에서 왔으며 호텔 매니저 일자리를 제안받고 푸놈펜에 왔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인 여성 응우에는 하노이 출신으로 통역사 일을 하겠다는 약속에 속았습니다. 필리핀인 마리아는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살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찾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수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같은 미끼, 같은 함정, 같은 지옥. 리웨이는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Be careful. They make us spy on each other. 조심해.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조직은 밀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항이나 탈출 계획을 신고하면 실적 압박을 덜어주거나 보너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끼리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립시키고 분열시키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조직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 텄습니다. 민수와 리웨이, 응우엔,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복도의 CCTV 사각지대에서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가야 해.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구조,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출입문의 위치, CCTV의 각도, 모든 것을 외우고 기록했습니다. 종이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박준호도 그들의 계획에 합류했습니다. 준호는 이곳에 온 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1층 뒤편에 비상구가 있어요. 하지만 잠겨있고 경보 장치가 달려 있어요. 경보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전기를 차단하면 돼요. 배전반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로 가려면 주방을 통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요리사들이 항상 있어요. 계획은 복잡했고 성공 확률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에 갇힐 것입니다. 어느 밤 5명은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웨이가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도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성모 마리아 메달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조직이 핸드폰을 빼앗을 때 이 사진만은 주머니에 숨겨뒀습니다. 우리는 꼭 돌아가야 해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5명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그들은 같은 고통을 나누는 동료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함께 이곳을 탈출하겠다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수와 동료들은 매일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왕리민과 고위 간부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대규모 정산일이 있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계산하고 분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직 전체가 바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주방에서 일하는 캄보디아인 아주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마을 출신으로 이 조직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조금씩 선물을 줬습니다. 자신의 식사에서 조금씩 덜어낸 음식, 작업장에서 몰래 가져온 볼펜. 그녀는 감동했고 주모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하 배전반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주방 창고 빨간 상자 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열쇠를 구할 수 있어요.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음 정산일. 그날이 가장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산일이 언제죠? 3일 후요. 3일.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3일뿐이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5명은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준호가 주방에서 배전반 열쇠를 훔친다. 2단계 정산일 밤 10시 민수가 지하로 내려가 전기를 차단한다. 3단계 정전이 되면 리웨이와 응은이 비상구로 향한다. 4단계 마리아와 준호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탈출한다. 5단계 건물을 빠져나가면 모두 한국 대사관이 있는 방향으로 달린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열쇠를 못 구하면, 전기 차단이 실패하면, 경보가 울리면, 경비원들이 총을 쏘면 수많은 만약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정산일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유일 수도 있어. 아니면 죽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작업장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남성이 끌려 나왔습니다. 베트남인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왕리밍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사람이 탈출 시도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리밍은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 남성을 중앙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름이 뭐지? 응우옌. 투원.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도망치려 했어? 집에 가고 싶어서요. 가족이. 왕리밍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여기가 내 가족이야. 우리가 널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그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이 경찰봉으로 투원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쿵. 투원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들 잘 봐.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왕리밍은 투원을 몇 차례 더 때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비명 소리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타가 끝난 후 투원은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해. 반드시. 정산일이 밝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관리자들은 장부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경비원들도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보안도 더 삼엄했습니다. 오후 6시 준호가 민수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구했어. 열쇠를 구한 것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5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그날입니다. 밤 9시 50분. 민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뒤편에는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한 감독관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긴 화장실 반대편인데.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켰나? 이제 끝인가? 그 순간 건물 다른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감독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벽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니,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에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배전반을 찾았습니다. 큰 회색 금속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배전반 문을 열자 수십 개의 스위치와 전선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 메인 스위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큰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컹!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비명 소리와 혼란스러운 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정전이다. 발전기 켜. 무슨 일이야? 민수는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도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그를 밀치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으로 올라오니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깜빡였습니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과 계속 부딪혔습니다. 누구야 거기서?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뒤편 그는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박준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화기로 문 손잡이를 내리쳤습니다. 쾅쾅. 세 번째 타격에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빨리.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건물 뒤편은 빈 공터였고 저 멀리 다른 건물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웨이, 의무엔,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10명이 넘는 다른 피해자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뛰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익삐익삐익.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주다. 잡아.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의 옆에서 리웨이가 헐떡이며 뛰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큰 길로 나가면 돼. 하지만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성의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옆을 보니 여전히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공터를 가로질러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놈펜의 뒷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좁은 길이 이리저리 얽혀 있었고 쓰레기와 폐차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 높은 건물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쪽, 도심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다시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왔어. 잡아. 놓치면 다 죽는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대의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숨어야 해. 준호가 외쳤습니다. 그들은 한 건물의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고 1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이 숨은 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들은 그들을 지나쳐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의무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새벽에 움직이자.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새벽. 그때까지 기다려. 지금은 너무 위험해. 저들이 사방을 뒤지고 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더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웨이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나왔잖아. 아직 안 끝났어요. 이웨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탈출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움직이자.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관광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강가 근처에요. 관광경찰이면 도와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그들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니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늦은 시간임에도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검은색 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그 차를 알아봤습니다. 공항에서 자신을 데려왔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옆 골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밴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한 명이라도 경찰서에 가면 끝이야. 왕리밍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밴이 지나간 후 그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빠르게. 30분을 더 걸었을까? 그들은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마리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변 도로를 따라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조레스 폴리스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자. 그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뛰었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참 후 안에서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졸린 얼굴의 캄보디아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탈출했어요. 민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들을 위아래로 더럽고 땀에 젖은 옷, 상처와 멍이 가득한 얼굴. 들어와. 그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대기실이었고 오래된 에어컨이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앉아. 경찰관은 그들을 앉게 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크메로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인은 의자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우엔과 마리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긴 악몽도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 영사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의료 검진을 받으시고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드렸습니다. 빠르면 이틀 안에 귀국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난 건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4주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의사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국하시면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으세요. 이틀 후 민수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5명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외의 응우엔, 마리아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리웨이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야. 민수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꼭 연락하자. 약속해요.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평생 서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 민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다 돌아온 게 어디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왕리밍의 얼굴, 구타당하던 투원, 총소리, 어둠 속의 추격.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심지어 전화벨 소리에도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민수는 푸놈펜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강요당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속인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을까? 나는 범죄자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빈도가 줄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 적발.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인 50명을 포함해 총 200여 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리밍은 도망쳤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놈이 도망쳤다고. 기사는 이어졌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닐까? 그는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도 한국으로 귀국한 후 고향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준호 형, 뉴스 봤어요? 응, 봤어. 준호의 목소리는 무겁했습니다. 사망자가 누군지 알아요? 투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던 중국인 남자. 기억나? 항상 조용하던 사람.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투원,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간 바로 그 사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외에 연락 안 돼. 며칠째. 뭐라고요? 중국 쪽에 알아봤는데 그녀가 돌아간 후 행방이 묘연하대.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리웨이, 무슨 일이야? 그는 즉시 SNS로 리웨이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정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설마 조직이 그녀를 찾아낸 건가?
이것이 바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